네, 오늘은 제가 압류 닥터 채널의 박원정 원장님과 제 아내이기도 한 원장님과 공부 컨텐츠를 찍으려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터보83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고요. 아내는 지금 개원을 한 원장님인데 공부 컨텐츠, 의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공부 컨텐츠잖아요. 오늘 공부에 대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잘 대답할 수 있나요? 나는 프로 유튜버인데 초보 유튜버라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너무 일정이 빡빡하게 있고 프로필 촬영도 하고 와가지고 약간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열심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질문지 좀 써왔는데 압류 닥터 박원정 원장님은 08학번이잖아요. 그 당시에 의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었었나요? 사실 그때 08 공부가 의전 비율이 높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시 인원이 800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전국 의대가? 네, 전국 의대가. 와, 정시로 가기 되게 빡셌겠다. 네네네. 그리고 수시가 한 500명, 600명 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1등부터 몇 등까지는 다 의대를 갔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아, 네. 지금 더 심하죠? 네네네.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정시 인원이 한 8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뭐 수시랑 겹친 인원 좀 있을 텐데 전국에서 1000등 안에 들어야 가장 낮은 의대를 갈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바이어스가 좀 있는 게 08학번 때는 저희가 등급제라고 해서 좀 특수한 그런 수능 시스템이 있었어서 명확하게 등수를 매기기는 어려운데 올 1등급 맞아야지 의대를 원서를 쓰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부할 때 뭐 비결이라든가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자기만의 비법이나 비결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수능이라는 게 되게 기형적인 시스템이잖아요. 12년 동안 공부를 했었던 거를 딱 한순간 반나절 만에 이 시간 동안 모든 걸 쏟아내고 모든 걸 테스트해보고 그게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시스템인데 그런 압박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수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데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 제가 08학번 그 수능 시험 때를 돌이켜보면 많은 친구들이 평소 실력보다 발휘를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고 그런 만큼 마인드 컨트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100%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모든 것들을 이날 보여주겠어 이런 자신감이 있으려면 굉장히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수험생이 그 준비가 돼 있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수능 봤을 때도 비슷했었어요. 어려운 시험이면 오히려 더 변별력이 있어지니까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하면 이만큼 보여줄 수 있겠지 이런 감이 생기는데 저희 때만 해도 교과서 중심으로 교육부에서 짜다 보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았었어요. 만점자가 많았나요? 수학 만점자가 4%대였어요. 3, 4%. 진짜 많았네. 네, 진짜 많았어요. 이런 시험이면 오히려 더 어려운 게 한순간의 실수가 등급을 하나만 틀려도 그냥 1등급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이 압박감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자신감이 생겨야 되고 자신감이 생기려면 준비가 잘 돼야 되고 준비가 잘 되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자신의 자신감을 북돋아줄 안전장치들을 저는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다해독하는 걸 좋아했어요. 모든 시험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 셀 수 없죠. 모든 거를 다 몇 번 숙지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의 시험이다. 그러면은 저는 거의 한 30회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시도 의사 국가고시도 많은 사람들이 한 2회독하면 통과한다라고 의사들끼리는 할 만큼 굉장히 방대한 양이에요. 기본적인 머리가 있으면 2회독하면은 그래도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도 한 10회독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소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감각을 깨우면서 저는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서 듣고 읽고 쓰고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기다가 말하는 것까지 덧붙이면 감각을 여러 개를 곤두세울수록 기억에 아로새겨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말하면서 습득을 하고 내가 숙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그렇게 여러 감각을 깨우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애들이 문제만 푸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답노트 만들고 그거를 명확하게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중간중간에 논리적인 허점들도 보이고 그것도 채워나가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확실히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나요? 때에 따라 다른데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본과 가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열심히 안 했는데 그냥 의대 갔다? 그렇다기보다는 남들은 다 수능 망했는데 저는
공부는 평소랑 비슷하게 쳐서 그렇게 오게 된 거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책 읽거나 약간 중2병의 연장선 상에서 문학에 심취해 있는 그런 애였고, 의대 갔을 때는 좀 더 스텝업을 해야겠다라는 욕구도 강했었고. 의대 공부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고3은 사실 너무나 머리를 떨어지는 얘기인데 그 의대 공부는 그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잖아요. 전문의 네. 시험은 불과 한 6년 전에 네, 봤으니까. 맞아요. 의대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의대 공부에서는 굉장히 머리에 바른다는 느낌으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빠르게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읽고 쓰고 말하고 아까 그 말했었던 4가지 감각을 깨우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시간으로 하면 2주마다 시험을 치니까 시험 치는 3일 정도는 놀고 나머지 한 10일 정도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매년 한 3년간은 그렇게 했었어요. 거의 쉬는 시간이 없네요. 네, 맞아요. 1년 내내 시험을 치면 1년 내내 맞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본과 1학년, 2학년은 매주 2주마다, 어쩔 때는 1주마다 시험 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시험을 쳤고 4학년 올라가면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1년 동안 또 빡세게 공부를 했었죠. 그럴 때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일 정도는 놀고 나머지 10일은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가고시를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뭐 가끔 맞아요. 있긴 하지만 의대에 들어가면 다 의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 열심히 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아닌 사람들도 있죠. 기본적으로 모범생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예 놓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아예 놓으면 유급된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게임에 빠져가지고 저희는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유급이 되거든요. 모든 의대가 다 그래요. 모든 과목에서 다 통과를 해야 돼서 D라도 받아야 돼요. 맞아요. D라도 받아야 되지. 그래서 저공비행이라고 하는데 저공비행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F를 받을 정도로 자질에 못 미치는 친구들은 다 유급을 당하고. 사실 애플 받았다는 거는 출석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경우가 F가 근데 나오잖아요. 의외로 출석도 잘 하고 그래도 F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런데 저희도 약간 저 친구 어떻게 들어왔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주변에는 다 친구들 성적을 아니까 저 친구 왠지 의대 들어올 만한 성적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와 있네 싶은 친구들이 집이 좀 유구복하고 이런 클루들이 있죠. 아무튼 그런데 들어왔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친구. 그리고 4년을 연속해서 F를 받고 유급을 하면 강제 퇴학입니다. 그러면은 아예 다시 수능을 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비율이 많아요. 의대에서 성적은 어땠었어요? 영상의학과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점수가 높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과라고 알고 있는데 어땠었어요? 저희 때도 영상의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저희 친아버지가 외과 의사신데 제가 예과 1학년 때부터 너는 영상의학과 가라. 앞으로의 미래는 영상의학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영상의학과를 가고는 싶었는데 내가 그만큼 성적을 잘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첫 시험을 면역학 시험이었던 걸로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예과 때는 좀 놀았으니까 한번 본과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엄청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잘 나오네? A가 나오네? 싶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붙어서 그 다음 시험을 더 열심히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면역학 시험을 딱 보고 이거 왠지 잘 본 것 같은데 생각을 해서 등수를 받아보니까 1등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의대 전체 내에서 했었고 1등이었다. 네네네. 그 면역학 시험은 1등이었어요. 물론 모든 과목에서 모든 과목은 아니지만 절대 그 아닙니다. 과목에서 네네. 그랬었고 졸업하면서 쳤던 시험에서는 1등이었었어요. 국가고시 전 시험은 1등이었었고 전체 평균을 내면은 솔직하게 말하면 1등은 아니었습니다. 한 10등 정도 했었고요. 전체 몇 명 중에? 전체 100명 정도. 의대생들이 다 좀 수재들만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10등 안에 들었으면 되게 네. 잘한 거 아닌가요? 저도 앞에 좀 공부를 안 했었던 시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했던 시점에서는 성적이 잘 나왔어서 제가 트레이닝 받으러 인턴 들어갔던 곳도 제가 영상의학과를 딱 타겟으로 해서 원서를 냈었기 때문에 점수로는 제가 1등이었었습니다. 어쨌든 의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를 좀 해서 전체 1등은 아니었지만 수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결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또 여기도 비법이 있나요? 그냥 열심히 해라?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도 여기 보는 분들에게 뭔가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서도 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왜냐면 관통하는 한 가지 철학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감. 제가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나의 자존감이랑도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내 삶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애살도 많고 욕심도 많고 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
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뤄놓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었고, 나중에 남는 건 성적밖에 없다. 동아리 활동을 하든 뭐 친구를 만나든 연애를 하든 남는 거는 성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진짜 내가 의대 생활을 하면서 물론 다른 추억들도 많이 쌓았고 저도 연애도 하고 뭐 친구도 많이 사귀고 막 그랬었지만 성적만큼은 애살 있게 관리를 하자 생각을 해서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렇게 내 삶에 대해서 저는 목적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대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나이브한 마인드로 매사를 대하면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고, 그런 친구들 중에 잘 된 케이스를 저 별로 본 적도 없고요. 진짜 머리가 좋지 않은 이상. 천재 같은 애들이 가끔 있죠. 그런 천재 같은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네,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네, 있어요. 더 적을 것 같은데요. 그 친구는 뭐 누워서 수업 듣다가 갑자기 물어보면 다 알고 그런 친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천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욕심 갖고 공부를 했었고, 아무튼 그런 저는 목적의식과 주인의식을 삶에서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큰 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방법론을 얘기를 한다면 너무 많아요. 교육학이나 아니면 공부의 방법론적으로 말한 유튜브들도 많고 자기가 욕심만 있다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깨어있는 시간을 다 공부를 하려 한다는 생각으로 7 to 11 이렇게 공부를 했었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단락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월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월 계획 안에서 주 계획,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일 계획을 세워서 하루 동안 이만큼 보겠다. 그리고 만약 이거를 다 못 봤다 그러면은 그 주에 제가 세워놓은 휴식 시간이 있다면 그 휴식 시간을 없애버리고 그걸 다 채워넣는 식으로 계획을 다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했었었고요. 스스로에게 처벌을 준 거네요. 네, 그렇죠. 너는 쉬지 마. 그리고 자기 전까지도 저는 전문의 시험에서 아직도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저는 패드를 보면서 자기 전까지도 몰래 이렇게 봤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옆에서 남편이 누구나 다 보는 시험인데 95% 합격률 전문의 시험 아니냐, 그 얘기도 듣기 싫은 거예요. 저를 왠지 되게 소심한 사람 취급을 해서. 근데 나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해. 의사는 무조건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는 만큼 진료를 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좋은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잠들기 전까지도 아이패드를 보면서 이불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잠을 줄이거나 그렇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안 되고 내 상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못하면 우리가 정보량을 인프린트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잠은 충분히 자는 거 추천합니다. 사실 제일 미련한 친구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맞아요. 결국 공부는 마라톤이잖아요. 우리가 벼락치기로 중간고사 한번 닦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전으로 보면 항상 체력 관리와 잠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체력을 깎아먹어서 하는 공부는 언젠가는 또 페이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 시절에 되게 내 몸을 깎아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었고, 또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정말 몸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우리 다 롱런 해야 되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영양소도 꼭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식습관 챙겨 드시고, 이거 약간 오늘 촬영한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아무튼 건강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 공부입니다. 공부나 사업이나 다 체력이 되게 중요하고 체력을 뒷받침해주는 건 결국 자기 관리입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책만 읽어라, 일단 책만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인은 그게 정말 어떤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본인은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셨는지, 아니면 책을 읽었으면 어떤 걸 주로 읽었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자기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처음 책을 많이 읽게 된 게 책 읽는 내 모습이 좋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책 읽는 문학적인 내 모습이 좋았고, 그렇게 저의 사회적 자아를 설정을 한 거죠. 책을 잘 읽고 문학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학생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책이 재밌어지고 즐기고 문학적인 깊이가 있어지고, 또 그러니까 더 즐거워지고,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모습들을 좋아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을 꾸려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또 자신감으로 되돌아오고, 그리고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문학을 즐기고 그런 예술을 즐기게 됐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험 공부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됐었던 것 같긴 해요. 물론 우리가 언어 영역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있는데 저는 언어 공부는 되게 쉽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언어적으로는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어서 공부를 좀 쉽게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다른 친구들을 빗대봤을 때 언어 영역만을 위해서 수험 공부만을 위해서 책을 읽으라 그러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언어 영역이나 문학이나 이런 거에서 점수를 더 높게 받으려면 차라리 그냥 나와 있는 학습지를 읽고 그렇게 성적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 저는 이런 책을 읽고 문학을 즐기고 이런 행위들이 제 인생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잠깐 끼어들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간다라고 비유를 들면 자전거의 페달을 열심히 밟는 거는 수험 공부를 하는 거고 수험 공부처럼 열심히 목적 지향적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핸들을 어디로 틀어야 되느냐에 대한 시야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넓게 시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저렇게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답을 주진 못하지만 시야는 제공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운 좋게 그냥 나는 요 길만 보고 갈 거야. 난 평생 이 길밖에 몰라. 난 딴 건 모르겠어 라고 페달을 돌리면서 이 길을 가는데 너무 행복해. 그런 건 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길이 과연 맞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의 시야를 주는 게 전 책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책 읽는 거 행위 자체, 문학이나 이런 걸 즐기는 것 자체가 페달을 열심히 받는 거랑 달라요. 페달을 열심히 받는 거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의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건 페달 열심히 받는 거죠. 근데 과연 내가 근본적으로 이게 맞을까에 대한 어떤 질문을 책이 준다는 거죠. 그게 인문학이고 그게 사회과학이고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멋지죠? 이게 바로 문학의 힘입니다. 아, 네,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남편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인싸의 성격은 아니었어가지고 분류를 한다면 이 아웃사이더 쪽에 더 강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심지어 영상의학과라는 약간 앉아서 판독만 하는 과에 들어가다 보니까 환자랑 대면을 안 네, 하고 환자랑 대면하는 시간은 초음파 볼 때나 이럴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는 스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 남편도 이렇게까지 말을 잘 하진 않았었는데 저희 처음 연애했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늘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저도 최근에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이걸 많이 하다 보면 늘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또 문학에도 장점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으로 살아왔었고 주변에서도 다 약간 학군지에 살다 보니까 비슷한 가정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었고 책을 읽으면서 문학적 사항들에 공감을 하고 대입을 해보면서 이해도도 넓어지고 제가 진료를 보거나 아니면 환자를 만날 때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직원들을 뽑고 그리고 직원들을 대하고 환자를 대할 때 그럴 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조금 더 매끄럽게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 의사들은 굉장히 의학적 판단만 하고 환자에 대한 라뽀도 없이 라뽀라고 하는 게 환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르치려고만 들고 호통치고 요즘에도 그런 회사 있어요. 요즘에도 있죠. 이제 이것도 의료 서비스화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소비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환자들은 환자가 안 오기 때문에 자연도태가 되는 중이죠. 아무튼 그렇긴 한데 그런 기성세대 의사들과는 요즘에는 저희도 교육을 다시 받아요. 되게 인문학적인 교육도 많이 받고 제가 신혼여행 때니까 한 6년도 더 됐죠. 6년 전에 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책을 사서 남편이랑 같이 읽었었어요. 저도 추상적으로 그리고 있었던 그런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으로 두려워하고 아니면은 생각만 하고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웃라인을 저는 명확하게 그 책을 통해서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툴 가완디는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한 의사예요. 이분이 공공의료 정책에 많이 관여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모아서 어떻게 죽음을 맞닥뜨리느냐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얘기도 하면서 거기에서는 의사는 병을 치료하기만 하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맞긴 맞아요. 다들 죽음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직업군이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장 생각을 안 한 직업군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의사가 환자라는 사람을 사람보다는 그냥 질환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전에는 삶을 정리하는 순간에 의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에 대한 책이에요. 한 번쯤 의사들은 다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의사가 아니더라도 삶을 정리하는 단계 저도 이 책을 양가 부모님한테도 전해드렸었는데 사실 매 순간 우리는 소멸해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나이 때 그 책을 선물해주면 나보고
보고 죽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화내. 그럴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명받았고 그만큼 나이가 그 정도 있으시면 그 책을 안 읽더라고. 너무 두꺼워서 잘 안 읽으시더라고. 그럴 수 있죠. 저는 일단 시댁에도 전달을 드렸는데 안 읽으셨을 수 네, 있죠. 100%안 읽었어. 네, 저희 친엄마는 읽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깊은 고뇌 이런 것들이 좋은 의사를 만들어내는 좋은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 콘텐츠를 뭐 하면서 뭐 수능 시절 얘기, 의대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본인 자랑도 이렇게 좀 곁들여서 한번 1등도 했고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한 번 아니에요. 네, 여러 번 했다고 하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아, 장학금도 받았어요? 네. 의대에서? 훌륭하구만 아주. 결혼 6년 차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진짜요? 나 몰랐어. 장학금 받아서 그 돈으로 뭐 했더라? 여행 갔나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남자친구 뭐 선물 사줬겠죠. 그러면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전문의까지 따고 지금 이제 페이도 하고 뭐 이제 대학병원에서 있어봤고 되게 여러 군데서 일을 했었는데 전문의 따고도 의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많이 보셨잖아요. 저 계속 공부하고. 공부를 안 하는 의사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특히 저희 과는 굉장히 영상 검사가 최첨단 의료의 프론티어에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고 그만큼 계속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한다? 그거는 그냥 최첨단 의료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 사람은 저는 의사로서는 실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테크니션적인 면들은 뭐 이미 내가 어느 경지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은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사는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전문직들이 있겠지만 의사 보수교육도 안 받으면은 면허가 정지되거든요. 공부하지 않는 의사는 죄를 짓고 있는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들에게. 제가 회계사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회계사 세무사 이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안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보면 나이대가 되게 많으신 60대, 70대 회계사 세무사 분들 중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옛날에 영업용으로만 버티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진짜 잘 몰라. 잘 모르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판례 찾아보고 이런 것도 너무 귀찮고 이러니까 의사분들도 그런 분들 많지 않나요? 그건 나이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친정 아버지도 원래 외과 전문이셔서 유방 촬영 보는 법을 잘 모르시는데 그거를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는 뭐 프랙티컬한 부분도 섞여 있긴 한데 안경 이렇게 내리면서 열심히 보고 저한테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의사는 나이랑 상관없이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공부가 뭐면 배인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다. 그리고 뭐 공부라고 해서 거창하다기보다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경험만 치우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진료를 볼 때 레퍼런스 삼아 항상 에비던스 있는 진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늘 책 찾아보고 늘 저널 찾아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이기 때문에 공부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늘 배우려는 자세와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의사라는 직업이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또 진료를 안 보는 의사들도 많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또 사업의 영향을 잘 펼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의사이기 이전에 사업가이신 분들이 많죠. 마케팅만 잘하는 의사들도 많고. 그것도 한 가지의 저는 사업가의 면모라고 생각해요. 마케팅도.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마케팅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요. 똑같은 얘기 반복이긴 한데 공부라는 거는 시험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평가를 잘 받으려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고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으려면 기본기가 돼 있어야 된다. 너무 똑같은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런 기본기를 쌓으려면 방법론적인 얘기로 가게 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 케이스는 그랬다라는 거지 이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잘 맞는 방법으로 열심히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이런 거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화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기존에 있는 방법론들을 따라가면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개원 준비하고 임차 맞추고 직원 면접 뽑고 그리고 육아도 틈틈이 해야 되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틈틈이 책도 계속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쁜 와중에 공부를 손에 놓지 못하는 이유는 직업적인 프랙티컬한 이유도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느낌이 삶을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보람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같이 공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컨텐츠를 찍어봤는데요. 공부 컨텐츠를 찍으면서 든 생각은 내 유튜브에서도 한번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좋은 컨텐츠네요. 네, 좋은 컨텐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